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공공관리론이에요. 여기는 좀 더 심플합니다. 사실은 앞에서 봤던 신제도주의 같은 게 더 어렵지. 여기는 되게 심플해.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정부 개입하지 마. 그런 거잖아요. 정부 관료 조직도 민간 경영 조직 좀 따라가 봐. 뭐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여기는 좀 수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정부 역할을 방향 잡기로 인식한다. 이게 맞는 거죠. 이 촉진적 정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뭐를 주도해서 노젓기 하지 말고, 기존의 신행정학 같은 게 노젓기잖아요. 노젓기여가지고, 그래서 노젓지 말고 방향만 잡아줘라. 이런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나중에 비판받아요. 누구한테? MPS한테. 신공공 서비스로는 니들이 뭔데 방향을 잡아. 이런 거거든요. 니들이 뭔데 시민들이 따로 있는데 니들이 방향을 잡니?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시민들이 형성해 놓은 담론대로 정부는 움직이면 돼. 뭔 방향을 니들이 잡아? 어떻게 잡아?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일단 적어도 신공공관리로는 노젓기를 비판한다는 차원에서 방향 잡기를 제시한 거거든요, 사실은. 정부가 나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할 때 그것만 좀 이렇게 잘 잡아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 존재가 아닌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게 고객 중심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공공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처럼 인식해가지고 고객들의 선택을 받냐 못 받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건 살 때 우리가 주체입니까? 갤럭시 핸드폰을 하나 사. 그러면 그게 내가 막 주체 인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상품이 나오나 봤다가 나 저 마음에 들면 하나 사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죠? 우리가 주체 의식을 갖기 어렵잖아요. 공공 서비스도 우리가 그냥 소비자에 불과해 이렇게 돼버리면 고객으로서의 소비자다 그러면요.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정부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다가 마음에 들면 소비하고 아니면은 그냥 불평하고 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고객이라는 관점을 쓰는 것은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신공공관리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한 발 더 들어가 봐도 돼요? 자, 이거요. 신행정학 있잖아요. 신행정학에서도요. 뭐가 있어요? 신행정학에서도 고객이라는 관점을 쓴다 그랬죠. 근데 신행정학에서 고객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요. 고객님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자는 차원의 고객이에요. 오히려 거기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 일방적인 거버먼트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행정학도 거버먼트의 방향성을 가져요, 물론. 그런데 기존에는 일방적으로 관료자가 하고 싶은 걸 지네가 결정해서 그냥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고객이 원하는 걸 우리가 받아서 하자. 이런 식으로 고객이라는 관점을 끌어들여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 그러니까 신행정학에서 고객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신공공 관리론에서 고객이라는 관점을 쓴 건 좀 달라요. 그 신공공 관리론에서의 고객은 진짜로 사적 기업들이 대하는 것과 같은 그 고객이에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죠. 공공 서비스도 경쟁에 붙이고 그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그냥 그런 정도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요. 계층제 완화 및 탈관료제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층제 자체를 없애 이렇게까지 한 건 아니지만 계층제 기업가족 논리를 가담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의 관료제 말고 탈관료제 조직의 형태로 가자 이렇게 간 건데 탈관료제다라고 하면은 이제 팀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태스크포스 이런 거 그죠? 태스크포스니 아니면 프로젝트 팀이니 아니면은 또 그 매트릭스 구조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변형된 이 조직 형태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3번도 맞아요. 4번은 틀린 게 너무 쉽게 딱 보이죠? 규제 강화가 틀렸잖아요. 규제 완화지. 강화가 아니라. 맞죠? 네, 그거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지만 맨 끝에 있는 거 규제 강화가 틀렸어. 답이 너무 쉽게 보였고요. 35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입니다. 이번에는.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할 때 야, 니네 너무 정치 논리를 우선해가지고 내부관리 효율성을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신공공관리론자들이, 그러니까 오스본이나 이런 학자들이 정부 재창조론 얘기하면서 10가지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사, 시기, 경미, 지분, 고성 이렇게 외우자고 했잖아요. 10가지, 그 앞글자 따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막 얘기할 때, 그럴 때 신행정학을 욕할 때 쓰는 말이야, 이게. 신행정학을 욕할 때.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야, 신행정학, 니네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야? 니네? 너무 정치적이지, 니네. 내부 효율성 떨어지잖아. 야, 정치적으로 형평성. 야,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은, 그러다 보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 조직이. 우리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게 막 낭비할 거야? 이렇게 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택하는 거지, 이건 디펜스 하진 않습니다. 이런 논리로는. 그죠? 얘네가, 이건 공격할 때, 어택할 때 쓰는 말이야, 이거. 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찾으셔야 돼. 그 다음에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 주도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킨다. 이 얘기는 또 반복해서 나왔네요. 34번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보관료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효율성 타령인데, 그 효율성 좋다 이 말이야. 효율성 좋은데, 그러면은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 기업가적 재량권만 주고, 그 다음에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그 책임성 이런 것들을 경시하면 진짜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아닐걸. 우리 공적 영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걸.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번과 같은 논리로 비판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 부분에 있는 민간 부분과 다르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민간의 경영기법은 단순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말라고.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해서 맨날 공무원 욕해. 비효율적이라고. 사람 많이 뽑아놓고 맨날 팽팽히 논다고 그러는데 실제 가봐요. 공무원들 이직률이 한 30%씩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리고 하는데 없어, 저녁이.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미리 그것도 알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놀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무원을 선택했다면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순환보직하니까 어떤 기간에는 좀 그럴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만하지 않아요. 놀고 먹지 않아. 근데 이미지를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자유주의자들의 공격 포인트예요. 원래. 그래서 그게 막 만연해 있다 보니까 그냥 공무원 얘기만 나오면 저 놀고 먹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냥 이미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있잖아요. 예, 요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능률만 초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있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또 챙겨줘야 되는 책무도 담당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사고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중하게 많은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경제인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의 상품 만들어서 우리 상품 욕하는 사람은 됐어. 그런 사람은 고객하지 말라 그래. 그러고 타겟팅 딱 해가지고 자기네 물건 사줄 수 있는 사람들만 공략해가면서 물건 만드는 거죠. 훨씬 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복합적인 행정 영역을 말이야, 경제적인 어떤 그런 관점, 그 기업인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뭐 블랙스버그 선언의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장난하냐 지금. 공공 영역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1번만 답이 됐습니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1번이죠. 네, 정부 주도력을 좀 줄이고 또 아래쪽으로 그 재량권을 부여해 줍니다. 중앙정부 주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과정지향보다는 결과지향이에요, 여기는. 그죠? 노사시기 경미지분 고성 중에 고성이자 성, 맨 끝에 그 성과지향, 성과 중심이에요. 과정보다는. 노젓는 정보를 비판한 거죠. 노사시기 경미지분 고성할 때 노가 또 뭐예요? 노젓기에서 방향잡기로 바꿔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또 나왔죠.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에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시민에 대해 봉사 지향하는 정보도 아닙니다. 이것은 NPS. 신공공 서비스론으로 가야 봉사하는 정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주도하는 거 이거 맞죠? 자, 노, 사, 시, 기, 경미, 지. 지 있잖아, 지. 지역사회가 주도하라고, 지. 그 다음에 또 성과지향적 정보 아까 성 얘기했고 미도 있었죠? 있었잖아. 노사시기, 경미, 미래지향. 응? 물론 이렇게 외우지만 그 용어가 조금 달라져서 나온다고 해서 또 아니라고 막 하시면 안 되고 같은 의미면은 그렇게 좀 매칭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거의 용어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번역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거의 이게 굳어져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노사시기, 경미지분, 고성 이렇게 10가지 외웠어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없죠? 기본 이론 할 때 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오스본과 게블러가 정부제 창조를 위해서 10가지 제시를 했는데 그거 앞글자 딴 거잖아요. 그죠? 그 방향성.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자, 그리고요. 됐죠? 네, 그리고 그래서 뭐 37, 38 다 해결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9번으로 갑니다.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신공공 서비스론이 나와요. 데나르트. 신공공 서비스론. 그래서 정부재 창조론을 반박하면서 한 7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걸 한번 좀 우리가 좀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NPM 같은 경우에는 NPM에서는 이제 정부재 창조론이 나왔는데 이 정부재 창조론 같은 거를 볼 때는 이제 오스본이 있잖아요. 오스본이 있는데요. 오스본 플러스 그 다음에 게블러잖아요. 게블러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요. 또 추방관료제라는 거를 제시를 해요. 추방관료제, OC 전략. 그래서 추방관료제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OC 전략. 그래서 이게 이제 추방관료제다. 이거는 오스본하고 플래스트릭이 제시했어요. 오스본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스본 게블러 정부제 창조론 이렇게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노사, 시기, 경미, 지분, 고성이다. 그래가지고 복습 차원에서요. 노젓기 하지 마. 노젓기 하지 말고 방향잡기 해. 방향잡기인데 방향잡기면은 이게 이제 촉진하는 정보, 촉진적 정보 역할을 해라. 그리고 이제 사명지향이라고 하는 말 하고요. 시장지향, 기업가적 정보, 그리고 이제 경쟁, 미래, 그리고 지역, 분권, 그 다음에 이거는 고객, 이거는 성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지향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박한 게 바로 이제 NPS가 됩니다. NPS가 되는데 이 NPS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이제 데나르트 아니겠습니까? 데나르트는요, 이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가치. 그리고 시민은 절대 고객이 아니다. 그죠? 고객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을 강조해요. 공익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식도 강조합니다.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저런 거 다 안 돼. 노젓기, 방향잡기 이런 거 안 되고, 무슨 정부? 봉사하는 정부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궁극에는 봉사하는 정부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전략적으로 사고해라.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옛날 기출문제 있다고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전략적 사고를 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그랬는데 거꾸로 시험문제 출제한 적 있다고 그랬죠. 얍사꾸리하게. 민주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라. 오씨, 되게 있어 보이는데 뭐가 뭔지 막 헷갈리는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단은 사고할 때 좀 복합적으로 사고해야지. 그리고 그걸 실천할 때 절대로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그 과정이나 절차도 민주적으로 해 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은 단순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책임의 복합성, 그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성과만 거두면은 책임을 다했어 이런 식으로 하거든. 쟤네가
야, 근데 어떻게 공공명의의 책임이 성과만 가지고 평가를 받냐? 어? 이 책임이라는 것은 공익성도 좀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 이 안에 한데 모아내서 봐야지 책임을 그렇게 단순한 것이라고 치부하면 안 돼. 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7가지 됐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신공공 서비스론 자 갑니다. 이제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해야 되고요.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된다. 이거 틀린 거 같죠? 봐봐요. 우리가 공익에 대해서 또 따로 보는데 공익에 대해서 공익을 여기서 강조했다 그랬는데요. 공익을 강조할 때 이게 어떻게 했어요? 단순히 과정설의 입장일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익을 가지고 놓고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공익에 대해서 2가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설하고 실체설이 있어요. 실체설 먼저 쓸까?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는데요. 이런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익이 뭘 거냐? 실체설적인 것이. 왜냐하면은 공익이라는 걸 별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익하고 떼어내서 공익이라는 걸 별개로 얘기하거든 지금. 그래서 이건 실체설에 가까운 거예요. 어? 그런데 여기서는 NPM에서는 공익을요 과정설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데, 그죠?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막 경쟁하면서 나름의 사회적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게 그냥 공익이야 라고 보는 거. 그 관점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가깝고요. 여기 NPS는요 공익이라는 걸 별도로 얘기했어요. 사익을 쫓는다고 그게 공익이 되는 게 아니고 공공의 가치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체설에 가까운 거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다. 이게 과정설적 관점이잖아요. 과정설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주의 쪽에 해당되는 것으로 NPM으로 가야지 NPS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2번이 답이 됐어요. 자, 책임성은 단순하지 않다. 이 말도 했죠. 그죠? 네, 책임성은 단순하지 않고 헌법, 법률, 정책 규범, 공동체 가치 이런 거 다 관심을 기울여서 책임을 따져야지 성과만 잘 냈다고 그걸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라고 한 거고요.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사람 썼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효율성, 능률성 강조하는 부류의 인식 속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되어 사람이 부품 같아요. 후자예요, 후자. 생산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가지고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돼요. 그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바는 아니겠으나 그것이 좀 뒤로 밀리지.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요즘에 쓰는 말로 뭐라 그러더라? 현실 자각 타입? 현타 왔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탁 어느 순간 생각해 보면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가 막 어릴 때부터 크게 공부에 매달렸는데 그거는 딴 게 아니라 나를 상품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선택받으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공부했어요? 아니잖아요. 시험 성적 내고 그 다음 과정에 잘 안착해서 거기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학에 가면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누군지 모르지만 얘 서울대 나왔대. 그럼 서울대 나왔어? 일단은 그러면은 먹어주고 들어가는 게 생기잖아요. 그거 노리고 다 공부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뭘. 안 그래요? 나의 상품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 거이지 그것이 나 자체가 진짜 만족스러워서 그 시간을 그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현타가 온다고. 이게 뭐지? 세상은 왜 이렇지? 나도 한 번 살고 죽으면 끝인데 내가 이렇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근데 조성한 게 이 자유주의 쪽이거든요. 다. 그죠? 그래서 얻어지는 것도 많았죠. 대신에 물질적 풍요나 이런 거는 온 거지, 옛날보다. 그러긴 했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함 같은 것들은 조금 뒤로 밀려요.
그걸 이제 비판하는 NPS는 왜 자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생산성의 여부로 이 사람은 생산성이 높아 이 사람은 낮아 그렇게 하느냐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번과 같은 설명이 있는 거예요. 됐죠? 2번을 답으로 이렇게 찾으시고요. 40번입니다. 자, 요거 NPS 이어지는데요. 관료는 고객 위주행, 이거 되게 싫어해. 고객이라고 하면 안 돼. 고객이라고 하면 시민으로 봐야지. 왜 고객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요게 딱 NPM의 설명 아니겠습니까? 공공기업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업가적 정보. 공공 영역에 있는 기업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자, 그 나머지는 다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요. 네, 그거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41번도 이것도 간단히만 빨리 체크하고 갈까요? 네, 이거 2번이겠네요. 그죠? 2번이잖아요. 네, 노적기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 그 담론이라는 것은요, 이게 진짜로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사가 뭐지? 시민들이 해결했으면 하고 원하는 게 뭐지? 그걸 쫓아라. 이런 얘기가 담론이에요. 담론. 우리의 관심사.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론 얘기가 나오는 게 NPS 하고요. 이거 신공공 서비스론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할 때 담론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에 담론 이론이라는 게 별도로 있죠. 그래서 그 담론이라는 게 그렇게 쓰는 건데 담론. 뭐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사실은 그 담론이라는 게 진짜 올바른 가치를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또 반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지만은 이 담론을 중시하는 이론들이 이렇게 있으니 거기에 연결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됐고 뉴 거버넌스론입니다. 이제 뉴 거버넌스론인데 여기는 로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터스를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터스의 딴 거보다도 피터스의 신국정관리론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 이제 관료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관료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관료제를 비판하는 것인데 관료제 어떤 측면을 비판하냐? 관료제의 직권성을 비판을 합니다. 직권성을 비판하죠. 예. 직권성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독점성도 비판을 합니다. 독점성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직성도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심각한 그 내부 규율 문제, 내부 규율 문제도 비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엄격한 내부 규율이라고 써볼게요. 엄격한 내부 규율이에요. 내부 규율. 내부라는 말 안 쓸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런데 그때 헷갈리면 안 돼. 이 규율이라는 게 뭘까? 내부를 향한 규율. 이런 거거든요. 그 기준을 막 제시하고 이거대로 해! 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내부 규율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비판하면서 신국정관리의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이 신국정관리의 모형이 어떤 게 있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직권성을 비판하면서 참여적 정보 모형이 있었죠. 그리고 또 독점성을 비판하면서 시장적 정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고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신축적 정보 모형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내부 규율을 비판하면서 탈내부 규제 정보 모형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신국정관리 모형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가 들어가 있죠. 신축적 정보 모형은요 직업 공무원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 조직 구성 한번 뽑아놓으면은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조직이 유연하게 대응을 못하고 인력이 많으니까 몸집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거죠. 그 인력을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데 못 줄인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요. 그래서 정부 쪽은 노동 집약적인 스타일로 일을 해. 근데 사실은 앞으로 미래 사회가 불안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왜 불안해? 불안한 이유가 일자리가 없거든. 일단은요.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사람이 하던 웬만한 일은 다 기계나 AI 기술로 다 대체가 됩니다. 대체가 돼요. 그죠?
대체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자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의 우위가 기업으로 당연히 더 쏠리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들한테 아쉽게 매달릴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정규직 이런 거 안 해줘도 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 남는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건 다 공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안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대기업으로 가서 젊을 때 한 방 하든가. 그래도 그 급여 수준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공짜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이 정년을 보장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경쟁이 되게 치열해진 거예요. 그죠? 나 때는 말이죠. 나 때는 이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그냥 한 몇 달 공부하면은 붙고 이런 시험이야, 원래. 그랬던 건데, 그게 이제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상황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이런 판도 변화가 있어요. 이 얘기는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정부도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기계화하고, AI 기술로 바꾸고, 온라인화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만큼의 인력이 필요한가? 기획 기능 중심으로 이제 집약하고 나머지는 털어내도 되지 않을까요? 은행원들도 줄이는데 뭘. 그잖아요. 왜 서류 떼주고 이러는 거를 굳이 직원이 있어야 되나 싶은 거잖아요. 실제 그리고 실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또 가잖아요. 전자정부 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 인원이 이렇게 유지될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유지될 필요가. 근데 그거에 대응하기가 어렵지. 신축적 정보모형 가라 이런 거고. 그죠? 경쟁시켜라 이런 얘기고. 참여적 정보모형이나 탈규제 정보모형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을 좀 더 인정해주고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주겠다는 거니까 재량을 주고. 아무튼 이제 저런 모형입니다. 그리고 뉴 거버넌스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하나의 꼭지는 피터스의 신국정 관리론이 하나의 또 큰 축이지만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는 그거죠. 거버넌스 시대가 됐다. 거버넌스라는 가치는 예전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뭘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에 시장의 원리도 적용하고 그리고 또 시민사회의 참여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죠.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다라고 했는데요. 요게 있잖아요. 네, 뉴 거버넌스도 방향잡기냐 이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NPM을 부정하지 않아요. NPM을 계승하되 거기다 뭘 하나를 덧붙인 거냐면은 시민사회의 참여예요. 시민사회 참여라는 걸 하나 덧붙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도 방향 잡기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조금 우리의 기존의 문제 풀던 패턴에 조금 벗어난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다 라고 했습니다. 신공공관리론 공동체주의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주의입니다. 다 각자 지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은 당연히 틀렸고요.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의 가치는 신뢰다 아니죠? 이건 뉴 거버넌스가 신뢰예요. 그리고 뉴 거버넌스의 관리기구는 시장이다라고 했는데 뉴 거버넌스에서는 꼭 시장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등하게 시장과 시민사회와 정부가 같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건 정부여야 돼요. 그래서 요 말은 신공공관리에서 더 어울리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이게 약간 그 1번의 표현이 좀 낯설 수 있어서 여기 좀 난이도 올라간 겁니다만은 시장의 원리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 나왔잖아요. 이렇게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1번은요. 시장 모형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위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쟁을 붙여라 이런 얘기가 돼야 되고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조직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2번이 답이 됐고 3번은 신축적 정부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가 아니라 정규직 공무원을 줄이는 거예요. 임시직, 계약직 이런 것들을 늘려야지 신축적이잖아요, 원래.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관료제 이론으로, 해가지고요. 삼협조직이라고 하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삼협조직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핵심 인력 일부 두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인력 몇만 이렇게 정규직으로 두고 나머지는 이제 계약직 근로자, 신축적 근로자로 뗐다 붙였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런 게 앞으로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인 거는 확실히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거를 공공 영역에다가 도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탈규제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내부 규제를 줄여주라는 거거든요. 관료들이 너무 내부 통제에 시달려서 재량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재량권 확보해줘라 이런 얘기지 시장의 규제를 풀어줘라. 정부 규제를 풀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부 규율을 완화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료제주 지간에서. 2번만 답입니다. 44번 현대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그랬는데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의 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고 한다 그랬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공선택론하고 잠깐만. 다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 이론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요.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공공선택론은요. 아예 관료제를 아예 해체해. 거의 뭐 이런 수준이고 근데 NPM은요. 그건 아니고 그냥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주입하면 어때? 이런 거거든요. 그 설명 잘 해놨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탈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자.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적 통합을 통해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그리고 중앙의 정치 행정적 역량의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요.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하자는 것이지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축소하자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권화와 규제를 축소하는 게 NPM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트 NPM은 다시 그거를 다시 만들어내. 집권화하고 규제도 좀 더 늘리고 해야 돼. 너무 그거 다 풀어주면 안 돼.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능적 분절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묶어내야 될 건 묶어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분절화가 다만 분절화가 관료제에서의 계층제하고 분업화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그 부분은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건 재집권화 재규제 축소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이제 반대로 써놓고 있어요. 2번을 답으로 찾으시고 피터스는 뉴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의 모형으로 시장 모형과 참여정부 모형, 유연조직 모형, 저통제 정부 모형 4가지입니다. 용어만 조금 말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 잡기, 공공기업과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 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네. 자, 2번만 답이었습니다. 45번으로 갑니다. 46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가요? 자,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파머의 반관료제 이론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폭스하고 밀러가 있었죠. 폭스 밀러의 담론 이론. 담론 이론 해가지고 이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봤을 때 여기 반관료제 이론에서 강조한 게 뭐였냐면은요. 상상하고 해체하고 탈영역화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강조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도덕적 타자. 여기다 플러스해서 도덕적 타자라는 것도 강조를 하죠. 타인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화라는 거예요. 자꾸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여기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아?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그랬는데 이게 틀린 겁니다. 맥락성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들만의 독창성, 그들만의 개성, 그들만의 특성, 그들의 요구 이런 걸 반영해 주라는 거거든요. 맥락 의존적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이 답이 됐고요.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존중돼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간 존중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너무 사람을 부품 취급했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한 이론 영역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 탈영역화 있잖아요. 탈영역화. 자꾸 뭘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함부로 규정하지 마라. 지배를 이야기하는 권력도 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딜레마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예요? 딜레마 이론은요, 이런 거예요. 꼭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근데 이게 교집합이 없어. 방향이 반대요. 교집합이 없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방향이 반대. 응?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분절성 이런 얘기를 하죠. 분절성. 분절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게가 동일해야 돼요. 이것을 재보니까 두 개의 대안이 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이익의 크기가 동등해야 돼요. 그럴 때 딜레마예요. 알겠죠? 지금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충이 안 돼. 절충이 안 되고 상충성도 있고 분절성도 있어. 딱 갈라져 있고 상충돼, 방향이. 예? 그런데 이것의 가치가 동등성이 있어요. 가치가. 그래가지고 뭐 이익이 더 큰 거라도 선택하면 그만인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아. 그럴 때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지금 선택을 해야만 하지만 밀어버리는 거예요. 안 해. 몰라. 아몰랑이지, 아몰랑. 아몰랑 전술로 가는 거예요. 야, 뭘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몰라. 그러는 거. 자, 이게 딜레마가요. 절대 이게 부정확한 정보 의사결정자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온 거지. 자, 그리고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하나의 대응 형태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관 서로 충돌이 있는 경우에 결국 절충안을 선택한다. 절충이 안 된다니까. 절충이 되면 딜레마가 아니죠. 장점들을 결합하면 되지 뭐 그게 딜레마야.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 단절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한다. 이게 단절성이 아니고요. 단절성은요. 둘이요. 교집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4시간씩 6주 하나요? 6주를 하기 때문에 다 못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본으로 했던 것처럼 더 해드릴 거예요. 더 해서 마무리는 다 할 거니까 그렇다고 이게 속도만 또 내면은요, 나중에 와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지금 대신에 이제 뭐 다른 군더더기 빼고 계속 이제 진도만 나가는 건데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막 진행해야 되니까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 하나라도 정보를 더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좀 시간도 좀 오버가 되고 점심시간도 깎아먹고 짜증날 수 있겠지만은 조금 인내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한 것은 좀 더 연장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